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HK 연구교수 박해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쿄올림픽과 동북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과연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도대체 왜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과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도쿄올림픽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혼란스럽고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과거의 올림픽이 과연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열렸던 도쿄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도쿄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개최권을 따온 횟수로만은 3번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 번만 제 시간에 올림픽이 열렸고, 한 번은 취소되었고, 한 번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스포츠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도시와 국가가 전부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서 준비를 하고 2주간 개최한 뒤에 그 이후에 그 영향력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는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메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영향력 또한 오래가고 널리 퍼진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죠. 오늘은 1940년과 1964년도에 도쿄에서 있었던 올림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것이 동북아시아의 다른 올림픽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림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거, 여기 나오는 거 1940년 도쿄올림픽 포스터죠. 도쿄올림픽이 비록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포스터까지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은 1964년도의 도쿄올림픽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0년 도쿄올림픽 포스터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 40년도에는 남성적인 분위기의 포스터를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64년 포스터에도 남성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인이 없어요. 세계인의 재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일본인의 남성다움 이런 걸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 도쿄올림픽 때는 일본 제국, 확장하는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남성성 같은 것이 좀 더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남성다움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죠. 자, 1940년 도쿄올림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1940년 도쿄올림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본 사회 내에서 스포츠가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가에 대하여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대규모의 스포츠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럼 왜 1920년대냐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1920년대였는가 라고 말하자면 이런 배경이 존재를 합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5년의 시간 동안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대전의 끝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새 황제가 물러납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종언을 구하게 되고요.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그랬죠. 독일에서는 호헨솔레른 왕가가 프로이센 왕국의 왕가였죠. 호헨솔레른 왕가가 폐위 이 상태에 놓이면서 이제 독일 황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위를 내려놓게 되죠. 황제, 3명의 황제가 1차 대전의 끝에 자리를 잃게 되고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는 공화국으로 변신을 하죠. 일본도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황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의 천황도 이러한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고 일종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1920년대부터 일본에는 본격적으로 급진적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국가가 만들어졌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다른 한편으로 서유럽과 중부 유럽에서는 데카당스한 분위기, 뭐랄까요? 지금을 즐기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퇴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어떤 사회 지도층의, 사회 엘리트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자유와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요. 뭐가 있냐면 노동자들과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특히 1차 대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전함으로 인하여서 젊은 남성들은 모두 다 군대에 갔고요. 젊은 여성들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높이는데 공헌을 하고요.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는데 공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했고 그럼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당당히 발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엘리트들의 지도를 받던 사람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이 사람들의 엘리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기 시작을 하고 또 기존의 엘리트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상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이 당시 서구 세계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조들이 수입되고 있던 것이 1920년대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과감하게 과거에는 정말 종종걸음으로 사회활동 같은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던걸, 모가루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아나키스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사진입니다. 천황을 암살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진이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저렇게 그냥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었던 거죠. 단순히 천황을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저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성도덕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나도 급진적인 사람들이 눈앞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 1920년대 사진은 아니고 30년대 사진인데요. 1930년대 패션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이 스포츠 이벤트 사진입니다. 이런 분위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적 분위기를 다 잡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일본의 어떤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심,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시작된 스포츠 이벤트가 1924년부터 시작된 메이지 신궁 경기대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이지 신궁 경기대회 입장식 장면입니다. 도쿄올림픽 1940년도에 개최될 뻔했었던 도쿄올림픽은요 1931년도부터 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도쿄시장이었던 나가타 히데지로는 올림픽을 통해서 특히 1940년 올림픽을 통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고 사회 지도층,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복종심을 높이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로 가장 잘 활용될 만한 것이 바로 19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천황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진무가 천황으로 등극한 거가 2600년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2600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올림픽을 치른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다.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1935년부터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합니다. 왜냐하면 1936년도 여름에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그 시기에 IOC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그 IOC 총회에서 차기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거든요. 지금은 뭐 7년 먼저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7년 먼저 결정하지만 당시엔 전 대회 도중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다음 개최지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많은 준비를 해갑니다. 정보를 입수해 갑니다. 여러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뛰어들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개최 후보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다. 무솔리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지도자가 1934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하면서 스포츠 이벤트가 국민들을 통합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1940년도 올림픽 역시 개최하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를 만나서 간곡하게 설득을 한 끝에 44년 올림픽 개최권을 로마에 줄 수 있도록 일본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하고 40년 개최권에 대하여서는 이탈리아가 일본을 후원한다, 서포트한다 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936년도에 열린 그 IOC 총회에서 40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당대에는 올림픽과 더불어 굉장히 큰 너무나도 중요한 메가 이벤트였던 만국박람회의 개최권도 따내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이 사진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고마자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이지 신궁 경기대회를 위해서 만든 것은 메이지 신궁이라고 하는 그 메이지 천황의 무덤 옆에다가 만들어낸 경기장이 있는데요. 올림픽은 굉장히 많은 경기를 동시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요 메이지 신궁 경기장만으로는 부족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마자와 경기장을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사진이고요. 실제로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64년 올림픽 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일본 만국박람회 포스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도쿄 앞바다에 만들기로 계획된 도쿄 만국박람회 회장 모습입니다. 그림입니다. 실제로 개최되진 않았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놓고 만국박람회와 올림픽을 동시에 그 기원 2600년이라는 시간에 딱 개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일본이 얼마나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제국인지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실제로 그 1940년 올림픽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7년도에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부터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은 국제사회와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주국을 계례국가로, 만주에 침략하고 만주국을 계례국가로 만든 다음에 이 만주국을 국제사회에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33년에는 국제연맹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다음에 1년 뒤에 전쟁을 일으키니까요. 국제사회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여론 또한 조성됩니다.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전쟁이 몇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기 시작하니까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권을 1년 뒤에, 즉 1938년 여름에 IOC에 반납합니다. 그럼 그 올림픽은 어떻게 됐냐? 40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도쿄가 개최하려고 했던 올림픽 개최권이 당시 36년 IOC 총회 당시에 2등이었던 헬싱키로 넘어갔는데 개최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런던으로 넘어갔는데 개최가 안 됐죠. 44년 대회를 런던에서 치르기로 했는데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48년 올림픽을 런던에서 하고 52년 올림픽은 헬싱키에서 열렸던 거죠. 자, 그렇게 올림픽을 반납하고 만국박람회는 연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침략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원 2600년 기념 동아경기대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합니다. 예.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동아경기대회의 사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동아경기대회 사진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뒤에 스포츠가 이 동아경기대회를 동아경기대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스포츠는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스포츠라고 말해놓고는 전부 하는 거라고는 군사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대회에서 있었던 군사훈련의 모습이고요. 맨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이제 경기장은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전쟁에 출전하는 장병들을 떠나보내는 그 의식을 치르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쟁의 공간으로 경기장이 변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는, 올림픽은 뭐였죠?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포츠 경기장은 전쟁의 공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64년 올림픽, 1964년 도쿄에서 열렸던 올림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45년도에 일본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우리는 흔히 처참한 패배를 이야기하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상상하지만 그해 1945년 3월에 도쿄에서 있었던,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있었던 공습 역시 미군에 의한 폭격이죠. 공습 역시 굉장히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다고 할 정도로 파괴가 되었죠. 특히 일본의 많은 건물들이 목조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7년간 1952년 봄까지 미군정 하에 있는 점령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면서 다시금 독립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 뒤에 도쿄 도지사였던 야스이 세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올림픽을 다시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시도해봐야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60년도 올림픽은 누가 개최권을 따냈느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개최권을 따냈죠.
그리고 64년 올림픽 개최권을 59년도에 따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올림픽을 추진하려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 사회가 국제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이걸 계기로 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964년의 시점으로 가보죠. 일본 사회가 주변 국가들이나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쳤을까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난과 무질서로 그득한 사회, 이게 일본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무질서에서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풍요와 질서를 보여주는 게 새로운 일본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국가에서 평화 국가로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함과 더불어서 패전한 국가에서 부흥하는 국가로, 다시 일어서는 국가로 자신들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요.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대표 국가라는 지위를 다시 한번 차지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럴 것이, 사실 전쟁 이후에 이렇다 할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45년도에 350만 명이었던 인구가요, 불과 10년 남짓 만에 8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인구가 이 도쿄로 몰려들게 된 거였죠.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게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 목재 가건물로 된 시장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있죠. 여기서 거래되는 물건 또한 제대로 허가를 받은 물건이 아니라 미군 PX에서 막 들여온 물건들, 빼돌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물건들이 잔뜩 했고요. 암시장이라고 하죠. 암시장들이 도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요. 여기 보시죠. 길은 너무나도 좁은데 이 거대한 버스가 그 길 한가운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버스가 뒤섞여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시부야역 사진입니다. 오늘날 도쿄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화려하고 번화한 곳을 보통 시부야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그 신호등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그림이나 영상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시부야역입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시부야역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조그만 건물들이 그냥 더닥더닥 붙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이 가난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전철역이나 기차역 앞에는 전쟁고아들이요, 이렇게 노점상을 하기도 하고 구두를 닦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요 잡아서 그 도쿄 올림픽 말고 박람회를 열려고 했던 그 섬 있지 않습니까? 도쿄 아파다의 섬이요. 거기다가 갖다가 던져놓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데 가둬놓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싹 사라지게 하는 거,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게 하는 거, 이게 도쿄 올림픽을 기획한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도쿄에 5개의 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고가도로를 쫙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수 있게 하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게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냥 빨리 달린다, 도로가 하늘에 도로가 있는데 거길 달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의 속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멀리 나가서 살 수 있게 돼요. 좁은 도시 안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까지 나가서 살더라도 차 타고 빨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도시 내의 인구 밀도 문제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 바깥에는 새로 지은 괜찮은 이제 주거지, 주택들, 단지,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 바깥쪽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나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풍경들이 만들어지니까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 펼쳐지게 되고요. 도시 내의 주요 도시,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들도 이렇게 다 넓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노레일 같은 것들 만듭니다. 지하철도 만들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5개의 수도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도심 내 고속도로를 만들고요. 우리나라는 도심고속도로가 있는 곳이 서울하고 부산 쪽에 있죠. 대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심고속도로를 통해서 도시 여기저기를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도시 바깥에서 빨리 도시 안으로 도심지 한가운데로 왔다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22개의 대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했던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3개 노선의 지하철도 새로 만들었고요. 공항과 도심을 잇는 모노레일도 새로 만듭니다. 거기다가 올림픽을 열흘 앞두고는요,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을 개통하고요. 도심의 패전 이후에 도심의 여러 과거 일본군이 사용했던 그 군사시설을 미군 시설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군 쪽에서 이 기지들을 반환해 줍니다. 거길 경기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패전의 상징이었던 미군 기지들도 사라집니다. 한편으로는요, 건물만 바꾸고 무슨 기반 시설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원해서 청소시킵니다. 도쿄를 아름답게 만들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피켓 들고 있는 사람만 써있죠. 아름다운 국토로 올림픽을 성공시킵시다 라고 하면서 올림픽 국민운동 추진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주고 아침마다 거리 청소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다 했었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규칙을 지키게 만들고 매너와 예의와 질서 있는 행동을 해라, 이런 걸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리에 침 뱉지 마세요, 노상방뇨하지 마세요, 전철 탈 때 우통 벗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 지금 일본 하면은 길거리에 휴지 없고 침 뱉는 거 상상 못하고 노상방뇨, 지하철 안에서 우통을 벗는, 이걸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거치면서 그런 게 사라진 거죠. 예, 그런 행동도 이렇게 계속 통제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들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쿄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도 일본의 이미지를 바꾸는데요. 먼저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동양적인 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동양적 이미지로 경기 시설을 지어냅니다. 한번 보시죠. 무슨 절을 현대화시킨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와집을 현대화시킨 모습이고, 이런 경기장들을 지어냄으로써 이 국가가 과거 전쟁하는 국가가 아니라 동양의 동양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로 이미지가 변신되도록 만듭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나오는 이 남자, 1945년 8월 7일 히로시마,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 그 옆 동네인 미요시초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카이 요시노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성화의 마지막 정화주자가 됩니다. 당시 와세다 대학 육상부 학생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성화 정화주자가 되면서 일본이 패전 상태에서 부활했다, 회복했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회선언을 천황이 했죠. 사실 천황은 전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개회선언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시켰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쟁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죠.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바로 이 시기에 한국과의 협정 문제로 이제 갈등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요 경기들,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배구라든지 하는 주요 경기들을 신콤 3호기 위성 생중계라는 것을 전 세계 최초로 시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의 마녀라 불리는 여자 배구팀이 있습니다. 이 여자 배구팀의 결승 경기는 평균 시청률이 60%가 넘었고요. 순간 시청률은 90%까지 갔습니다. 너무나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1962년도에 세계선수권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이 동양의 작은 선수들이 막 서양 선수들을 이긴다고 해가지고 붙었던 별명이 동양의 마녀들인데요. 이 배구팀이 64년 올림픽에도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때 이 팀을 이끈 감독이 다이마스 히로부미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쓴 나를 따르라, 하면 된다, 이런 책들이 일본 사회를 풍미하는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이 다이마스 히로부미 감독은 나중에 자민당, 지금도 있죠, 자민당, 자민당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뭘 하냐? 한국 여자 배구팀 감독이 돼요. 그리고 정말 한국 선수들을 이때 했던 것처럼 미친 듯이 굴려가지고 결국 동메달을 따게 합니다. 그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이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자 배구팀이 다시 한번 동메달을 따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76년 동메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동메달을 따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최되면서 일본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일본 그 도쿄의 도시 풍경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던 이 64년 도쿄올림픽은 단순히 일본 사회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요,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도시 모두 국제사회 내에서 두 국가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데 올림픽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시의 경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죠. 대표적으로 한국에 뭐가 있죠? 한강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꾼 계기가 88년 서울올림픽이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왕징이라고 하는 공간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축작품이 하나둘 들어서게 되고, 또 많은 낡은 집들이 철거되게 되죠.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판자촌이라 불렀던 산비탈에 있는 많은 집들이 철거되고 사람들이 갈 곳을 잃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활용해서 청소를 잘 합시다, 거리를 아름답게 합시다, 행동을 제대로 합시다, 예의를 지킵시다, 매너를 지킵시다, 함부로 침 뱉지 마세요, 노상방뇨하지 마세요, 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수많은 행동을 통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어느 회사 같죠? 회사 같은 데서 사람들 모아다가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죠. 올림픽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두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 뭐 이런 다짐대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베이징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의 모습인데 Don't spit이라고 영어로 써있죠. 침 뱉지 맙시다. 이런 방식으로 서양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가 문명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문화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제 계속 그 캠페인을 전개하고는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쿄올림픽과 동북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오늘 진행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